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트럼프 미 차별국 기업엔 세금 2배로 지금 미국을 차별하는 나라의 기업엔 세금을 2배로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입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행정명령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 시민에 대해선 미국 내의 세율을 2배로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차별이라고 하면 어떤 게 차별이냐라는 거죠. 귀에 걸면 귀걸이, 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수 있는 건데 사실상 모든 나라에 대해서 최혜국의 대우를 받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의원 끄집어내라 분명히 지시받아 곽종근 윤의 반박.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 이 국정조사특위, 이 내란 국조특위가 이 첫 번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데 기억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 전날 이 3차 헌재 변론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난 끄집어내라고 한 적도 쪽지를 준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 분명히 지시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서로 상충되는 얘기 대체 누구 말이 진짜냐? 그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네. 윤 3차 강제구인도 대통령실 압색도 공수처. 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렸었죠. 공수처에서 오동훈 공수처장 아침 출근길에 오늘 다시 강제구인 시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가 3차 시도였었죠. 그런데 이 세 번째 구인도 결국 무산됐다. 윤 대통령이 안 가겠다라고 거부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구치소 현장 조사라도 좀 할까 싶었는데 이것마저도 또 거부됐습니다. 더불어서 공수처 어제 윤 대통령 강제 구인하러 서울구치소 말고 대통령실 그리고 관저도 가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경호처가 반대해서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빌공이죠. 공수처가 공수처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법원 난동 현행범 58명 구속. 네. 서부지법 난동 난입 사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죠. 90명이 체포가 됐고 그중에 경찰이 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게 66명이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이 그중에서 청구를 법원으로 해서 법원이 최종 영장을 발부를 해야 구속이 되는 건데 경찰이 66명 신청을 했고 그중에 검찰이 검찰이 실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사람이 63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이죠. 58명에 대해선 법원도 영장을 발부를 해줬다. 그래서 구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일반인이 58명이나 구속되는 상황은 상당히 대규모 이례적이죠. 경찰, 검찰, 법원을 거쳐서 최종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얘기 그만큼 과연 60명 가까이 이렇게 많이 구속됐다는 건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니었느냐라는 방증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다음 기사 보실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서부지법 난입 때 경찰 최상목의 6시간 보고 패싱입니다. 네. 서부지법 난입 상황에 대해서 최상목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은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었다라는 거죠. 여기를 보겠습니다. 최 대행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서 처음 관련 보고를 받은 게 19일 오전 9시 50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난동이 시작된 게 새벽 3시 21분이었는데 보고를 받은 게 9시 50분 오전 10시가 거의 다 돼서였다. 6시간이 넘어서 보고를 받았다라는 거죠. 아예 난동 사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난동 사태가 언제 끝났냐라는 겁니다. 법원의 난동은 새벽 5시 15분쯤 정리가 됐다. 새벽 5시에 정리가 됐는데 정리되고도 4시간이 넘어서 최상목 대행한테 보고를 했다. 심지어 이 보고도 대행이 왜 보고 안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런 상황들 결국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 컨트롤 타워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냐. 대행이다 보니까 대행 체제에서 제대로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 맞냐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불통, 계엄, 탄핵, 집단 갈등 수치 역대 최고다. 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같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그래프 같이 볼까요?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2014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2019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2024년 세 번을 지금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모두 그래프가 다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진보 대 보수의 갈등은 87.4에서 88.4, 91.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역차, 이 지역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은 50에서 65.7까지. 그리고 남녀 간의 이 갈등도 28점에서 49로 굉장히 많이 좀 뛰었죠. 모든 갈등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 최고는 진보 대 보수의 갈등이더라라는 겁니다. 네.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다시 꼬매기도 어렵죠. 네. 근데 자꾸만 벌어지고만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아주 크게 듭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 네, 어제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마치 나치의 경례를 연상케 하는 이런 행동을 했죠.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라는 얘기를 어제 드렸었는데 근데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거 나치식 경례 아니야? 라는 이런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SNS에 이런 사진을 더 올렸습니다. 누구냐? 힐러리, 오바마, 여긴 해리스인 것 같고요. 네, 모두 민주당 인사들인 거죠. 나 말고 다른 민주당 쪽 인사들도 다 나처럼 이렇게 팔 쭉 뻗어 올렸잖아. 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 드는 생각, 미국 사회의 갈등 수치는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정치 불확실성 해소 기대에 소폭 반등한 1월 소비 심리입니다. 항상 비타민 E에 비타민 E를 먹긴 먹어야겠는데 맨날 뭐 물가가 올랐다는 둥, 뭐가 어렵다는 둥, 힘들다는 둥 이런 얘기만 해서 먹기 싫은데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이에요. 네, 소비 심리가 1월에 살짝 좀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소비자 심리 지수 91점이다. 이게 2달 연속 내림세였었는데 이걸 끊고 3포인트가 올라간 수치다라는 거죠. 물론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회복의 기미가 좀 보인다라는 거예요. 좀 조심스럽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 저희 방송 시작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영업이익 23.5조 역대 최대다라는 겁니다. 네, 이 4분기 영업이익이 8조 800억 원이 넘는다.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기억하시나요? 4분기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가량 됐었습니다. 이걸 하이닉스가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1에서 연간 2% 전망치에서 좀 하회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좀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용현 재회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다시 만난다라는 얘기인 거죠. 보겠습니다. 김용현과 재회하는 윤석열, 오늘 탄핵 심판 4차 변론 출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헌재에서 이 탄핵 심판 4차 변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이제 헌재 심판에 계속해서 꼬박꼬박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오후 2시에도 나가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증인으로 부른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이다라는 겁니다. 네,
계엄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 구속 이후에 사실상 두 사람 처음 보는 자리일 텐데 그 자리가 또 탄핵 심판 자리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 그동안 살짝 결을 달리했었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뭐냐 보겠습니다. 포고령 작성 누가 했습니까? 라는 거죠. 포고령 작성 이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이거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 김용현 전 장관 내가 한 거 맞아요. 근데 대통령이 다 최종 검토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비상입법기구 설치 관련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던 당시 경제부총리가 받았던 쪽지를 누가 썼느냐? 누가 줬느냐? 여기서 윤 대통령은 나는 준 적이 없다. 만약에 만들었다 그럼 만든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난 전혀 모른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내가 작성한 게 맞다라는 입장을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한테 검토하라고 준 거다라는 게 지금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인 건데 먼저 좀 포고령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포고령 부분은 살짝 결이 달라요. 김용현이 작성했다. 김용현이 작성한 거 맞긴 맞는데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검토했다. 이건 궁극적으로 책임이 누구한테 주로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나와서 김 전 장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수사 절차를 넘어서 재판 절차의 가장 핵심은 네. 피청구인,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 보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국회에서도 여러 청문회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피청구인 측의 반대 신문권이 아직 보장되지 않은 한마디로 증인과 참고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 법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정에서 벌어지는 거 있는 것은 일단 그 청구인 측에서 먼저 신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 신문을 통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한번 확인하거나 탄핵하는 그 절차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진술되는 그 내용은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절차에서의 증거로서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쓰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모험수를 던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고령 작성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포고령을 발표했는 주체는 계엄사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사실은 계엄사령관에 있다는 1차적 책임은 계엄사령관에 있죠. 하지만 그것을 작성해서 검토하는 것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결국 누구에게 더 불법성이 있느냐를 다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김용현 그 전 장관 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성을 하고 윤 대통령이 한테 줬더니만 그것을 윤 대통령이 다 보고 특히 야간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 통행금지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국민들한테 불편을 미치니까 삭제하세요라고 했는 것만큼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겪지 않으면은 경험하지 못한 것 하지 않았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밑에 것은 변론으로 1항에 있는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그 규정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좀 나뉘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반대 신문에 대해서 정말 기존의 그 어떤 진술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아마 그 부분이 핵심인데 저도 김용현 장관이 어떻게 진술할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검찰에 진술해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진술을 뒤집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 전 장관이 어떻게 나올지 쉽사리 가늠할 순 없지만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이 있고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반대로 뒤집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대통령이 검토한 거예요. 내가 쓴 건 맞긴 맞지만 대통령이 검토한 겁니다라는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양쪽의 궁극적인 이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더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두 사람 재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에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엇갈린 포고령 진실, 윤, 김용현 직접 신문 가능성.
직접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다 보면 관련자 장 변호사님.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한테 질문으로 김 전 장관 이거 김 장관이 쓴 거 아니에요? 내가 시켰어요?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또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일단 오늘 증인신문에서 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퇴장하게 될지 아니면 가림막을 설치하게 될지 이 부분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 대리인 측에서는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 앉은 상황에서 증인신문을 한다.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이나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 가림막을 설치한다든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퇴장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평의를 거쳐서 아마 판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아하. 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대통령과 직접 마주하고 네. 정말 증인신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고 질문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포고령 작성 이 부분을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그대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검토를 어느 정도 거친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검토 상황에서 포고령 1호 부분을 뭐 제대로 거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대통령 측의 주장의 취지로 보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뭐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이 볼 때는 납득할 만한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성이야, 초안이야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해서 올렸다라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그 부분을 보고 검토하고 승인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상 합리적인 추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이 부분을 자기가 놓친 거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봤자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는 크게 의미 있는 주장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이 오늘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증인으로서 이 말을 할 때 퇴장한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의 이 증인 이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림막이 있고 해서 직접적으로 서로 대면하는 그런 상황을 좀 피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이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하지만 헌재 이 재판관들이 과연 이 초안 작성한 사람한테 더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냐, 마지막 검토를 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냐, 그거는 이 재판관들의 생각에 좀 맡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두 가지가 지금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포고령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최상목 대행이 받았다는 쪽지 부분인 거죠. 근데 이 쪽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지난 헌재 변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올까요?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쪽지를 줬는데 어떻게 쪽지를 안 읽어봐요? 대통령이 직접 주신 게 아니고요. 그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한테 참고 자료를 줬는데 뭐 대통령 보고를 가면 참고 자료가 많이 받아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내가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나는 전혀 모른다, 난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영장실질에서도 내가 쏜 김 전 장관이 쏜 좀 가물가물한데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상목 대행도 직접 받은 게 아니고요. 실무자가 건네준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거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밝히기를 그거 메모 작성자 김용현 전 장관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국회 대체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윤 대통령은 나 안 줬어요. 김 전 장관이 썼네 좀 가물가물하네. 김 전 장관 내가 쓴 거 맞습니다. 고로 이 쪽지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 썼고 윤 대통령이 안 줬다. 그럼 최진영 변호사님, 그럼 쓴 사람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최상목 대행한테 준 거야라는 생각에
이르는 거거든요. 오늘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직접 본인이 시연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 신문권 보장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네. 결국 지금 그 김용현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뭐 여러 가지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했는 건 있습니다만 어쨌든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그 신문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 당시 상황을 새로운 어쨌든 보면 대통령적 시각에서 조명을 하면서 질문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한 김용현 전 장관의 답변이 이 사건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증인신문의 핵심이 될 겁니다. 네. 다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최상목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과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의 3명의 일치된 것은 작성 자체는 김용현 전 장관이 했는 것이 맞고 네. 그리고 준 장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어떻게 뭐 국무회의인 것도 맞지만 그것을 직접 줬느냐 그걸 누가 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쵸. 의문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누가 줬는지 그거를 작성해서 제공하라라고 했던 명령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어떻게 보면 청구인 대내인단이나 아니면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라고 하면은 그 서류를 누가 어디서 작성했고 그것을 누가 직접 그 관련해서 국무위원들한테 줬는지 네. 이 부분을 오늘 물어야 될 것인데 네. 과연 어떤 답이 나올지 정말 저 또한 궁금합니다. 아,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결론이 저 또한 궁금합니다. 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이 현재 이 변론에서 아마도 이 직접적으로 질문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장 변호사님. 네. 대통령은 이 쪽지를 몰라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썼어요. 근데 자기보다 높은 경제부총리, 국방부 장관보다 높은 경제부총리한테 본인이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접은 쪽지를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실무자가 줬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는. 그렇죠. 사실 좀 납득 안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점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를 맞춰보면 조금씩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헌재와 그리고 수사기관이 전체적인 내용을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금방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쪽지에 대해서 사실 이 쪽지의 내용들이 굉장히 위헌적이고 국권문란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물론 이 쪽지를 만약에 대통령이 뭐 직접 전달한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의미는 결국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의 손으로 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지시로 직원이 주든지 네. 법적인 의미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 쪽지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이것을 지시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전달자가 직접적으로 누가 했다 뭐 네. 이것까지는 뭐 법적으로 크게 중요한 쟁점을 알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비상 입법 기구 쪽지를 본인이 작성했다라고는 했는데 네. 작성하고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대통령이 검토하고 승인한 후에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로 알고 국무위원들에게 이 쪽지가 나간 것이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권문란의 목적도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누가 줬는지가 사실상 중요하다기보다는 쪽지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윤 대통령이 알고 승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가 진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쪽지에 들어있는 이 비상입법기구를 만약 정말 만들려고 했다면 국회를 해산시킬 궁극적인 의지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윤 대통령이 과연 승인을 했느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직접 줬냐 아니면 윤 대통령이 줬냐 누가 줬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쪽지를 승인을 했다면 아무나 줬겠느냐라는 이 생각까지 같이 미쳐서 같이 좀 저희가 좀 다루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조간에 뭐가 나왔냐 같이 볼까요? 이거죠. 최상목이 쪽지 받았던 시각 김용현은 합참에 있었다. 이 얘기는 합참에 있었다란 얘기는 이른바 뭐 국무회의가 뭐 성립이 됐다 안 됐다 이 논란은 있습니다만 이른바 국무회의 그 자리에서 이 국무위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최상목 대행이 쪽지를 받았던 그 자리에 김용현 전 장관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올까요? 합참 전투 통제실로 갔습니다. 그 이후 22시 20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까지 진행 동안 11시 10분까지 계속해서 합참 전투통제실에 김영현 장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김영현 국방장관은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김영현은 그때 대통령실 국무위원 대기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상목이 대통령으로부터 바로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 네, 박선원 의원의 얘기인 거죠. 지금 얘기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볼까요? 지금 이 12월 3일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3분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은 어디에 있었느냐? 합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안찬명 이 합참 작전부장이 합참의 그 엘리베이터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 만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나간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김 전 장관이 합참에 머물렀던 시간 밤 11시 10분까지 계속 통제실에 머물렀었다라는 겁니다. 라고 이제 이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얘기한 내용을 토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 전 장관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의 쪽지,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한다는 이런 취지가 담긴 이런 쪽지를 사실 뭐 김용현 전 직접 쪽지를 작성한 사람도 아니고 윤 대통령도 아니고 누가 쪽지를 줬느냐라는 게 그래서 박선원 의원의 주장은 최진영 변호사님 네. 윤 대통령이 준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른바 알리바이 현장 부재 증명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국무회의에서 김영현 전 장관이 그 최상목 그 기재부 장관에게 줬을 가능성은 뭐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결국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당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쪽지를 줬을 당시에 당신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고 아마 그 소추인단에서는 물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 문서를 제공한 것은 국방부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용산 비서실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많이 그 어떻게 보면 확인될 텐데 다만 저 시간이 보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 선포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군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그 국방부 장관이 이와 같은 많은 행동을 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후 사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어떤 국무회의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용산 비서실에서 그 서류를 나눠줬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이 어떻게 보면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에 네. 따르는 절차를 정말 국방부에서 했는지 아니면 그런 스태프들이 누구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밝힌다고 하면은 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런 많은 논란은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신문 및 반대 신문을 통해서 팩트는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실제 그럼 이게 실무자가 줬다고 한다면 그 실무자가 어느 쪽 실무자냐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느냐. 윤 대통령이 줬다고 박선원 의원처럼 주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무자가 줬을 수 있는데 그럼 실무자는 또 어디 소속이냐 여부까지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열려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 쪽지 저희가 자꾸 쪽지 얘기를 왜 계속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쪽지가 중요하다는 게 국회를 해산할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런 쪽지 뭐 비상입법기구 창설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각각의 이 부서에 대한 이 쪽지를 다른 사람도 받았다는 거죠. 누구냐? 조태열 장관의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올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뭐 아마 제가 앉자마자 건넸기 때문에 못 받거나 기억을 못 하실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때 상황이 지금 외교부 장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5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종이 주는 걸 못 봤다.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저 박성재 장관도 못 봤어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상민
형사정법 148조에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들 다 저마다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조태열 장관은 맞다. 내가 앉자마자 윤 대통령이 직접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 변호사님, 조태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주고 경제부총리는 실무자가 따로 주고 맞느냐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관에게 직접 나눠주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당시에 뭐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직접 주고 뭐 최상무 장관에게는 뭐 실무장을 통해 줬다라고 하더라도 네. 법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었고 대통령이 승인이 있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네. 사실 직접 주든 아니면 통해서 주든 그것 자체는 법적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쪽지의 내용처럼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대통령의 저런 태도가 결국엔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부하 직원들, 그러니까 남 탓하는 것이던가 아니면 네. 부인하고 있거나 이 두 가지로 지금 보이거든요. 사실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 수사 단계라던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도 저는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재판소나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누구 말이 진실인지 따져보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관련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여러 계엄 관련자들의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대통령이 결국 모든 것은 자기가 하지 않았고 부인하고 남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 쪽지만 보더라도 그럼 자신은 준 적도 없고 이거는 뭐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뭐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네. 그 얘기가 맞다면 김영현 전 장관이 스스로 이런 비상입법기구라는 엄청난 쪽지를 본인이 작성해서 본인이 대통령도 모르게 국무위원에게 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사실상 그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장관 입장에서도 또는 이 계엄 당시의 관련자들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본인들에게 책임을 다 미루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저는 더 많은 진술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아까부터 거듭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쪽지를 모두가 주고 말고가 아니라 쪽지를 그래서 윤 대통령이 승인을 했느냐, 윤 대통령의 생각이 그 쪽지의 내용인 거냐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 변호사님, 네. 지금 말씀처럼 뭐 실무자가 건넸든 윤 대통령이 직접 건넸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쪽지의 내용이 윤 대통령이 생각에 담긴 승인이 떨어진 쪽지일 거다. 아닐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지금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고 물론 지금 전후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윤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한테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류가 자체가 당시에 국무회의 상에 올라갔다는 점은 네. 결국 그러한 어떤 총론적인 지시에 따라서 어떤 실무자들이 강론적인 어떤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담당 그 국무위원들에게 줬을 가능성 충분히 저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네. 아직까지 그것 사실이 완전히 확정된 사실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어느 손으로 어떻게 만들었고 그것을 나눠주기 전에 대통령으로부터의 어떤 그 확인을 컨펌을 받았는지 이런 네. 부분까지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지 국법행위에서 대통령이 서명 날인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것은 분명히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검증했을 때에만 국법행위로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유죄 증거, 탄핵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적법 절차다. 최종적인 어떤 사실이 지금 그 야당에서 제기한 처럼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에 네. 따르는 책임은 윤 대통령이 져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윤 대통령이 실제로 지시를 했을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아라고 얘기했는데 밑에서 어라고 받아듣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모든 가능성을 좀 다 열어놓고 중요한 건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거듭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쪽지 얘기를 했죠. 아니 그러면
이 지금 최상목 대행도 쪽지를 받았다 그러고 조태열 장관도 쪽지를 받았다 그러고 쪽지가 몇 개야? 라는 거죠. 관련 용혜인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올까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은 계엄 지시서에 하단에 쪽번호 8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최소 앞에 7장의 계엄 지시서가 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쪽번호가 8번을 최상목 대행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최상목 대행보다 더 앞서서 먼저 뭔가 얘기를 해야 될 이 사항이 1부터 7까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1부터 7은 어디에 가 있는 거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라는 게 용혜인 의원의 얘기죠. 그런데 지금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다른 이 국무위원들은 장 변호사님 네. 다들 본 적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진술을 거부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부터 7은 무슨 내용이고 어디 간 거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용혜인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최상목 대행이 받았다는 그 쪽지에 쪽번호가 8이 적혀 있었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지시를 내리는 그런 서면인데 이게 그냥 막 작성하는 서면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쪽번호 8이 있었다라는 건 단순 실수거나 오기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 앞서서 1부터 7조까지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단일 것인데 이 생각을 당연히 수사기관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문서 자체를 수사기관이 확보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앞단의 지시사항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펼쳐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알려진 것처럼 뭐 조주 경찰청장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그 경찰 수장들에 대해서도 뭐 쪽지가 있었다, A4 용지 이런 얘기들도 앞서 보도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함께 뭐 지시된 사항들은 있는지 또는 그 8쪽이라는 것 그 앞장에 혹시 경찰에게 나갔던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도 저는 수사기관에서 폭넓게 살펴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지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빼고는 사실상 다 뭐 기억이 안 난다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이 이게 국무위원들이 다 기억 안 난다 모른다라고 해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 객관적인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물증들도 많이 확보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많은 수사가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쪽지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쪽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윤 대통령이 헌재 이 3차 변론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쪽지도 본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 부인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진술관을 좀 맞춰보는 지금 그런 과정인 거죠. 근데 윤 대통령이 뭐라고 이 얘기를 했었느냐. 이 쪽지 말고도 나는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의원 끄집어내라 분명히 지시받아 곽종근 윤회 반박.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한 게 또 윤 대통령과 또다시 또 상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게 이 점을 좀 체포 구금 지시하지 않았다 곽종훈한테. 그리고 황당한 가짜 뉴스다 그렇게 어제 그 헌재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그 두 번째 발언에 관련된 것은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네.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라고 곽종근 전 사령관은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최진용 변호사님 누구 말이 만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질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고 또 네. 실질적으로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렇게 씩씩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는데 대통령이 앞에 있다고 저렇게 못할 건 아닌 것이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장성에 대해서 마치 뭐 성범죄 2차 피해자인 것처럼 지금 뭐 앞에 그 대통령이 나가야 된다 아니면 가름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하게 저와 같은 얘기를 하는지를 보면서
국민과 또 헌법재판관이 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24명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네. 미뤄 짐작컨대 지금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그 증인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신문권만 보장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동일한 진술을 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진술하지 못했던 전후 상황을 진술한다면은 그 사실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쪽지,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네. 만약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수사 기록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해서 사본을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쪽지를 확보했다고 하면은 네. 오늘 법정에서 그 부분이 공개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개되면은 그것을 네. 제시하면서 이것 기억나느냐, 이거 누구한테 받았느냐 네. 얘기할 것인데 만약에 이번에도 법정에서 그것이 제시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그 소리가 과연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부호가 붙을 거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어떤 것을 보면은 수사 절차나 아니면은 형사 재판 절차보다는 모든 사실이 헌법재판 탄핵 절차에서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쪽지 그리고 뭐 끄집어내는 어떤 진술, 그러니까 각각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 윤 대통령의 얘기를 좀 같이 지금 종합해서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반론이 필요한 거다라고 거듭거듭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최 변호사님.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좀 제가 쭉 들어봤습니다만 이 진술을 토대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약간 지금 나오는 진술 윤 대통령이 좀 약간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비춰지는데 이걸 타개하려면 윤 대통령이 오늘 직접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건 이래서 아니고요. 저건 저래서 아니고요. 일일이 다 각각의 진술 좀 격파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많은 얘기들이 윤 대통령 입에서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지난번에 처음에 진술했을 때 사실관계는 제가 가장 잘 압니다. 네. 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 형사사건에서 본인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윤 대통령을 통해서 재현될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그러한 것이 증인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될 수도 있다는 것은 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네. 그 절차에서 국민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정말 대통령이 진실을 말하는지 아니면은 거짓말을 말하는지 네.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고 정말 일국의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대통령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정말 그 헌법재판소 법정에서도 나는 무고하다라는 진술이 증인을 통해서 확보된다고 하면은 네. 그것은 거꾸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윤 대통령이 각각의 사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4차 헌재 변론에 직접 또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네요. 이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3명이에요. 먼저 첫 번째, 이상민 전 장관이죠. 이상민 전 장관 왜 등장을 한 거냐. 기사 같이 볼까요? 사진 기사입니다. 네, 내란국조 청문회 이상민만 증인 선서 거부입니다. 네, 볼까요? 네, 지금 보면 이상민 장관 현재 혼자 앉아 있죠. 다들 손 들고 지금 이 선서를 하고 있는데 혼자만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만 거부했다는데 당시 상황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 위정의별만 경고할 것이 아니고 정언 선서 및 거부권에 대해서도 고지를 하시고 절차를 확인하고 했습니다. 자, 선서하십시오.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 국회 계엄 해제 직후에 계엄이 지속되던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만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감법
3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해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증언 거부하려고 뭐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 혼자 증인 선서를 거부를 했죠.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이 거부합니다. 증언을 거부합니다. 이러이러한 법 절차에 의거해서 거부합니다라고 반복해서 하는 모습도 저희가 좀 같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요. 김기영 대변인님. 아니, 이렇게 거부할 거면 왜 나오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소환해서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언뜻 생각할 때 그럼 나오는 거 출석 자체를 좀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제12조 보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수사를 받는 과정이나 국회에 네. 나왔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에 관련돼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마치 죄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자백하는 거 아니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엄연히 쓸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방적으로 일종의 프레임을 잡아서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관련해서 네. 조국 전 대표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검찰에 나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가지고 이상민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감추고 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좀 얘기하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김기영 대변인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게 다 법으로 정해진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으니까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건 맞지 않다. 예전에 조국 전 대표나 임종석 전 실장도 검찰에 나가서 진술 거부하지 않았느냐. 같은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어제 청문회의 정식 명칭이 뭐냐 하면 이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였습니다. 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과연 어떻게 발동된 것인지 그 과정 속에서 이상민 장관은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묻겠다고 하는데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저런 모습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6월 달에 최혜병 특검법 청문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에도 똑같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 신범철 차관, 또 임성근 해병대 사령관 똑같은 모습으로 진술 거부했는데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무책임한 모습 저는 정말 지탄마다 마땅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진상을 규명하려면 그래서 나왔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은 일관되게 증인 선서도 안 하고 그리고 이 진술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상민 전 장관은 사실 검찰 조사 이후에 계속될 이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인물로 가볼까요? 두 번째, 김용현 전 장관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헌법재판소 4차 변론에 김 전 장관은 2시 30분쯤 나온다고 해요. 네. 나와서 직접 윤 대통령과 재회를 할 예정인데 김용현 전 장관의 주목하는 이유, 윤 대통령과 함께 이번 이 12.3 계엄 선언에 있어서 가장 많이 논의를 한 이 사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기사 같이 볼까요? 윤 계엄 해제 당일 김용현과 국수 오찬했다라는 겁니다. 12월 3일 밤 10시 24분에 계엄이 선언되고 그리고 이튿날 새벽 1시쯤 이 국회에서 이 계엄 해제 결의가 있었죠. 그리고 새벽 4시 새벽 4시 한 30분쯤 다시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공식적으로 계엄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계엄이 해제된 바로 그날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과 만났다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검찰 특수본의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2월 4일 윤 대통령에게 국수나 한 그릇 하자는 전화를 받고 대통령 공관에서 식사를 했다라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12시 한 30분부터 낮 12시 반부터쯤 시작된 식사 자리에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5명이 함께했다. 이 식사를 마치고 저녁 7시쯤 자신의 공관으로 귀가했다. 12시 30분에 만나서 국수를 먹었는데 귀가는 저녁 7시에 자신의 공관으로 했다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 시간 동안에 대체 무슨 얘기를 했었을까라는 거예요, 김기영 대변인님. 아무래도 저 부분을 봤을 때 꽤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네. 계엄 얘기를 과연 안 했을까 저도 조금 좀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근데 우선적으로 만약에 대통령 입장이나 김영현 전 장관 입장에서 뭔가 입을 맞추고 뭔가 은폐를 하기 위해서라면 그날 더 빨리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밥 먹는 건 좀 한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오전 9시나 뭐 8시 좀 네. 급하게 불러가지고 뭔가 얘기를 했다면 뭔가 그게 조직적인 은폐의 가능성을 좀 그런 징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우선 밥을 먹은 거잖아요. 밥을 먹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기에 보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임의 성격이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뭐 그 김영은 전 장관이 와가지고 본인의 노트북을 부시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김영현 전 장관 측의 입장은 그겁니다. 이게 계엄에 관련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경호처장을 하다가 국방부 장관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뭔가 이제 자리나 어떤 네. 위치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이 있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시간 두 사람이 같이 했기 때문에 뭔가 뭐 계엄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설혹 그렇다고 해도 뭔가 은폐를 하려는 생각이 있었으면 김 전 장관이 이거를 뭐 얘기를 하고 뭐 그랬겠느냐, 더 일찍 더 만났겠지, 뭐 한가하게 밥 먹으면서 국수 먹으면서 이런 얘기하지 않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국수 오찬이 굳이 기사화가 된 이유, 국수 오찬이 있고 그 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의 어떤 비서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 행정관한테 이걸 지시했다라는 거죠. 네, 노트북이랑 휴대전화 이거 교체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그 행정관이 나와서 얘기한 얘기가 김용현 전 장관이 시켜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순 뒤에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국수 오찬이 있었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버리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별개의 건일 수 있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별개의 건일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일보의 기사는 뭐가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취지로 지금 썼거든요. 저는 별개의 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그 오찬을 대통령이 국수 한 그릇 하자라고 해서 불렀다면 이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누굽니까?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처음과 끝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단지 국수 몇 가락 샜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분명한 이 후속 대책들을 논의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후속 대책의 가장 첫 번째가 김용현 장관이 바로 한 행위죠. 그것이 뭡니까? 저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폐기시킨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대통령실 경호처의 행정관을 통해서 시켰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저 당시 신분이 뭐냐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네.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이 아니라 경호처의 행정관을 통해서 노트북하고 휴대전화를 파기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전형적인 증거인멸의 행위를 한 것이고 그 부분을 누구랑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밥 먹고 나서 바로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무런 사전 교감이 없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주체도 김용현 장관에게 떠넘기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최권한 대행,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이 비상 입법 기구 쪽지도 사실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데 작성했다면 아마도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김영현 장관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데 저는 그 책임 전가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이 포고령을 작성한 최고 책임자가 누구이든 간에 발효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이 12.3 계엄 선언이 있기까지 상당히 많이 두 사람이 논의를 해왔었고 준비를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죠.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국수 먹고 윤 대통령과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파기 지시를 했겠느냐라는 취지의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도 결국은 다 지금 이 검찰과 공수처, 뭐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인물입니다. 누구냐? 이창용 하는 총재죠. 왜? 경제 얘기하려고? 기사 볼까요? 여당 추경 왜 말하나? 정치할 건가? 이창용 정치 관심 없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은을 찾아갔습니다. 왜? 이창용 총재를 만나러 찾아갔어요. 왜 만나고 싶어 했느냐?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고 올까요? 최근에 총장님께서 정부와 또 정치권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이 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 저기 방문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권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정치권에 대해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는데 그 속사정이 뭔지 물어보려고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속사정이 뭐냐라는 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창용 하는 총재, 사실 요즘에 추경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추경 말고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올까요? 지금 최 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을 할 때에는 최 대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게 언제 얘기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에 대해서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여당의 강한 비판과 반발이 있을 때 이창용 총재가 한 얘기인 거죠. 사실상 최상목 대행의 편을 좀 들어줬었던 건데 정치권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진솔한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 속마음이 뭔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볼까요? 이 관련해서 송원석 의원이 자꾸 추경해야 한다고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정치할 생각이 있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비공개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창용 총재가 저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해서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이건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경제적 발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 김기영 대변인님, 국민의힘에선 이창용 총재가 정치를 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걱정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정치를 실제로 뭐 대선에 나가느냐 정치를 하느냐 그걸 떠나서 네. 본인의 선의와 상관없이 이 국면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어떤 추경에 좀을 힘을 실어주느냐. 물론 이재명 대표가 말한 식으로 25만 원을 전 국민한테 이렇게 네.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이라는 게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야가 좀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협상의 어떤 하나의 축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좀 한번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추경에 관련돼서는 기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네. 대답을 했다고 했지만 우리가 앞서 그 녹취를 보면 본인이 어떤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 대행을 소위 말해서 흔드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네. 뭔가 대안을 내놓고 비판해야 되는가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 속에서 추경의 입장 또한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뭐 정치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창용 총재가 뭐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추경이라는 사안에 좀 국한해서 좀 보는 이 자칫 이 한은 총재가 너무 이 야당에 좀 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이 우려돼서 중립을 좀 지켜달라라는 취지로 방문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김기용 대변인님 네. 계엄 사태가 있기 전에 정치권에서 한창 나왔었던 얘기가 다음 총리는 이창용 총재일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쭉 좀 돌긴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총리가 이창용 총재라는 얘기가 돈다는 얘기는 여권에서 이 총재를 그만큼 좀 호의적으로 봤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과 그때는 좀 다른 겁니까? 그때는 이제 총리로서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다음 총리가 누굴 것인가 봤을 네. 때 국제적인 안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제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수출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시경제에 대한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네. 이창용 어떻게 보면 그 한은은행 총재 보면 기존의 어떤 그런 이력에 봤을 때 네.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뭐냐면 그 교육에 대한 문제도 봤을 때 네. 강남에 있는 서울대에 있을 때 서울대에 어떤 학생들을 했을 때 뭐 지역에 대한 그다음에 네. 강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제한을 두는 어떤 발상의 전환 네.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의 문제를 푸는 방식보다는 좀 더 새로운 제안을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보수의 가치가 있을 때 보수의 가치에서 국한되지 않고 그 너머를 또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뭐 능력이 있다고 본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창용 총재에 대한 판단이 지금 쭉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죠. 다만 어떤 쪽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창용 총재의 어떤 이 정치적 발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여권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항소심입니다. 누구의 항소심이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직전 위헌법률 심판 제청 법원에 신청. 오늘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한 항소심 날입니다. 항소심이 시작되는 날인 거죠. 그런데 어제 이 선거법 관련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김진욱 대변인님. 왜 1심에서는 안 했는데 2심이 시작되기 직전 날 위헌법률 심판을 이 제청안을 신청을 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당에서 나온 내용을 좀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당의 이건태 의원 명의로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일단 위헌법률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신청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된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네.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설령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피고인이 가질 수 있는 그 권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부분은 옳지 않고 아까 김기흥 대변인께서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헌법상 권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설령 이게 신청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과연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이 네. 지연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판부가 기각을 하게 되면 바로 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재판부가 인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률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겠다. 위헌법률 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인용을 하면 그때 헌법재판소로 이 부분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시작도 안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건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압박이 이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압박을 지나서 겁박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정정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모든 조간이 다 이재명 대표 위헌법률 심판 제청했다라고 있었는데 아니다라는 게 오늘 아침에 지금 또 이 말씀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다만 검토는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 대변인님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건데 신청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까?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까? 저는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네. 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굉장히 모호해요. 이 규정 자체가.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은 있다라고 보는데 네. 불과 한 3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할 것이냐 그렇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명확하게 한번 다시 이미 시간이 몇 년 지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네. 결과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그 결정할 사안이다. 1차적인 결정은 재판부의 몫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거는 뭐 신청했는데 이거 뭐 그 이의가 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기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바로 오늘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당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청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마침 오늘 오전 10시 이제 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죠. 오늘 오전 10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김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는 무슨 얘기를 내놓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12.3 비상계엄이 지나고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그 주말부터 사실상의 설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일부 그 국민들께서 실망감도 좀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 또 이 탄핵 정국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정치적인 부분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부분보단 민생 관련한 얘기가 주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의 일정 잠깐 짚어볼까요? 네. 오늘의 일정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한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의 4차 변론, 윤 대통령과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제외하게 되는 4차 변론이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3시에 이재명 대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한 일정 잘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